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먼저 막전 막후 오늘 오랜만에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재섭입니다. 임기 요새 막바지. 활약이 솔솔하신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우리 출연했을 때 막전 막후 출연했을 때 네. 학교가 돈 쌓아놓는다고. 그때 너무 바른 소리만 하고 갔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때는 제가 여의도에서도 그렇고 방송가에서도 그렇고 눈치를 많이 볼 때라 네. 하나만 하는 소리를 주로 많이 했었어요. 하나만 하는 얘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좀 해야 되는 소리를 좀 창석 하도록. 평론가 하는 게 하나만 하는 아니 갑자기 왜 오창석 평론가 디스를 하시는 죄송해요, 거야? 죄송해요. 오늘 제가 해야 되는 이야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잘 불러주신 게 이준석 또 대표와 곁에서 이제 뭐 많은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이면들을 제가 꿰뚫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속마음 정치쇼인 만큼 네. 그 속마음을 제가 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 개인적으로 우리 김재섭 위원 오시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왜소해 보여요. 옆에 있으면. 제가 항상 이 덩치가 너무 커 보이는데 김재섭 위원 오시면 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이 약간 스키니해 보이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비슷해요. 네. 자, 오늘 이분이 풀어놓는 뭐 하나만한 얘기 아닙니다. 정치권 속내 궁금합니다. 우리 막전 막후의 아주 젊은 피 오창석 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기분이 안 좋았습니까? 아니요. 속마음 얘기해 주신다니까 저는 겉마음 얘기해 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이준석 후보랑 친분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토론도 많이 해보고 오랫동안 얘기 또 많이 했었고 네. 예. 부럽죠? 부러운 건 없는데 우리나라 정치에 큰 활력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만한 얘기면서. 네. 자, 그리고 든든한 팩트체커 김준일 기자 자리했습니다. 예, 막전 막후의 밸런스 패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모두로부터 욕을 먹는 모두가기의 달인 김준일입니다. 국민의힘 새 대표에 36세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입니다. 욕설과 음모론, 프레임 씌우기 등의 구태로 의존하려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은 앞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추진할 변화는 후보자 자격 시험의 구체적인 설계와 토론 배틀 등을 통한 공개 경쟁 선발입니다.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서 30대 당대표. 이게 뭐 적은 정당이 아니에요. 아주 큰 정당의 30대 당대표. 뭐 전무후무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의미를 한번 김준일 기자 좀 짚어주십시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사실은 이게 세대 교체 바람이라기보다는 이 정치 교체 바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정치 불신이 매우 큽니다. 너무너무 큰 거예요. 예전에 그 민주당이 이미지 조사 했었는데 이를테면은 내로남불의 위선적인 뭐 4050 뭐 이게 민주당의 이미지였고 네. 그다음에 엘리트주의에 뭐 이익만 챙기는 50대 후반에서 70대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이미지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외에 2030, 만 40대 초반까지 이거를 대변해주는 뭐 정당이 없는 거예요. 뭐 정의당이나 이런 것들이 두각을 못 나타내는 상황에서. 근데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이제 그거를 대변해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긋지긋하다, 이 정치판. 지긋지긋하다? 예, 그런 어떤 세대 교체와 함께 정치 교체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의 개인기죠. 거기에 예를 들면은 이준석이 아니라 죄송한 말씀인데 김재섭 위원장을 이준석 자리에 대신 놨다라고 잠깐만 이 정도 조심히 불평이 불었어요. 들어갔다고 칩시다. 예. 그러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10년 동안 자신의 서사가 있어요. 뭐가 서사가 있냐면 일단은 뭐 소위 말하는 박근혜 퀴즈였지만은 예. 탄핵에 찬성하고 예를 들면 뭔가 이제 반기를 들고 이를테면 그 당에 있었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선을 긋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원에서 어쨌든 비례대표 주겠다라는 과거에 그런 제안이 있었지만 3번 나와서 떨어지고 이게 약간
노무현 대통령을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일종의 지역주의에 도전한 이런 이제 서사가 생긴 거예요. 이게 네. 그 방송에서 굉장히 인지도 높고 뭐 지니어스 뭐 이런 프로그램 나오면서 예능까지 나오면서 이제 인지도까지 높아지니까 네.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이제 같이 이게 폭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절반은 이준석의 개인기일 것이다. 자, 김재섭 의원이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안 됐다기보다는 그 정도 인지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재섭이 누구야 이렇게 하는데 이준석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 이렇게 앞에 두고 하는 것도 좀 하시면 대단합니다. 저는- 예. 저라면 차라리 딴 장해찬이나 딴 사람 얘기를 해도 되죠. 저는 직설적입니다. 다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김재섭 의원.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준석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젊은데 정치 경험이 오래됐다. 이제 영선 중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젊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무게감 같은 것들이 사실 30대 당대표 후보자로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인 것 같고요. 사실 저한테는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야당의 당대표로서 주요한 활약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80년생이니까 그렇죠. 준서가 잘- 이랍니까? 아니, 2살 형입니다. 아, 형이에요? 예. 네, 그거보다 준석이 형이고. 예.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 있는 도봉 갑 지역이랑 그 이준석 후보가 있는 노원 병 지역이 같은 생활권이고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이렇게 양횡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거 때도 그렇고 이런 지역 관련된 개발 공유 이슈를 자주 이렇게 논의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나이도 비슷하고 방송도 뭐 둘이 같이 많이 하고 이래서 여러모로 이 걸어가는 정책 지향점도 비슷하고 해서 저는 요새 좀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피처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왔는데 아, 이준석이 과연 노키아에서 끝날 것이냐 애플이 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노키아로 하더라도 애플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본인은 불쏘시개가 돼서 없어지더라도 네, 미안하지만 준석이 형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몸은 젊지만 노예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잘 해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을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네. 본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좀 부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저 오창석 평론가 한때도 젊은 정치인을 꿈꾸고 민주당의 진영에서 후보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네. 벌써부터 네. 정치를 시도했지만 실패를 했죠. 실패라는 표현은 좀 그때는 예. 탈락을 네. 낙선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네. 왜 이런 이준석 같은 젊은 정치인이 안 나올까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 젊은 리더가 출발시키는 버스 한번 타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다 상관없이요. 그 김준일 기자 말씀하셨듯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개인기가 가장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걸 특정 정당에서 청년이 컸다, 성장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0%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70%라고 보거든요. 이준석 후보의 개인기가. 네. 나머지 30%는 뭐냐? 당 밖의 상황과 당 안의 상황입니다. 아하. 무슨 말이냐면 보수를 찍고 싶어도 탄핵을 인정하지 않으니 보수를 찍기 싫은 거예요. 내가 보수 지지자라는 걸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는데 그래도 탄핵을 인정하는 젊은 사람이 나왔으니 여기에 기대해서 나도 보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상황이 된 거죠. 네. 거기서 민주당의 실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대체자를 찾고 있던 와중에 대체할 만한 청년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당 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안에서도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던 보수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 쇄신의 의미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 안과 당 밖 상황이 이준석이라는 개인기와 만나서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동의하지 않는 오창석 부분들- 평론가, 네, 오창석 예. 평론가님의 그 말씀에 조금 동의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사실 민주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비판적인 의식들이나 어떤 피로감 같은 것들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 것이 또 이준석 현상에 투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자체가 워낙 뛰어나서 당대표 후보자로서 지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국민의힘 자랑일까요? 좀 자랑을 좀 하자면 민주당이랑 해요. 국민의힘이시잖아요. 사실 민주당의 주류 목소리 그것이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떳떳하게 반기를 들고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찾기 좀 어려워요. 반면에 저희는 원에 있는 사람들도 뭐 대들 땐 잘 대들거든요. 어른들한테, 기성 정치인들한테.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들이 좀 국민의힘 젊은 사람들은 주류의 목소리랑 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저들은 좀 쇄신하려는 목소리를 가지고 그 뜻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네. 젊은 정치에 대한 기대는 민주당보다 확실히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이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려면 일단 직책이 필요합니다. 어, 여기 언급된 박성민 전 최고위원 직책이 있었죠. 최고위원이라는 거. 최고위원 했죠. 나머지 후보들은 다 지역구에 한 번씩은 다 도전해봤던 사람이거나 네. 현역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직책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도 김재섭 위원장, 천하람 위원장 다 위원장이랑 직책이 있어요. 비대위원이죠. 근데 그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달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구에 출마를 해야 되고요. 네. 출마했다가 당선되면 정치인인 거고 낙선되면 원외위원장이 되는 것인데 원외위원장 저도 해봤습니다만 위원장님 솔직히 지역구 활동하면서 돈 한 푼 안 들었습니까? 저는 당연히 밥값도 들고 모두 커피값 들고 많이 들죠. 사무실은 아니어도 뭐 작업실 같은 경우에 뭐 월세도 내고 하긴 하지만 네.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당 얼마든지. 가능한 수준의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아, 결국엔 입담이 뛰어난 사람들은 방송으로 지금 출연해서 출연료 받고 지역구에서 쓰는 돈 충당하죠. 그게 안 되는 청년 정치인들은 못 커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지구당제를 조금이라도 부활해서 원외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청년 정치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줘야 되는데 오세훈 전 의원이 지구당제를 폐지시켜버리면서 돈 없는 정치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네. 돈 없는 사람은 정치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지구당제를 부활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현역 정치인들이 안 받습니다. 왜? 나의 경쟁자를 돈 주면서 키우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아하,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이 악순환되면서 내가 방송에 나가서 또는 변호사라서 돈을 외적으로 벌 수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당이나 저 정당이나 청년 정치인이 크기 힘든 상황이다. 네. 좀 일면 공감이 되는 것이 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방송을 많이 했고 많이 잘했기 했죠. 때문에 잘하고 있고요. 그 정치하면서 필요한 자금들이 어느 정도 좀 충당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것도 하나의 이유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준석 그 네. 후보를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가가 지금 비상이 걸렸잖아요. 이준석의 대체자를 누가 찾을 것이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몇 개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고정 17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7개 정도 하면은 이제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네. 쉽지 않은 부분이 쉽지 있으니까요. 않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오창석 네. 평론가는 정치하면서 졌던 빚 갚는데 몇 년이나 저 걸리셨어요? 한 5년 걸렸습니다. 아, 그것도 굉장히 운이 좋아서 그렇죠. 저도 방송을 하면서 이제 갚아나기 시작했는데 16년 출마해서 2021년에 거의 끝냈으니까 거의 5년이 걸렸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네. 진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 경제적인 측면 이런 이야기는 네. 어디 다른 방송에서 잘 안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얘기 못 하죠. 네, 막전막후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 방송에서 하긴 또 처음입니다. 네. 네, 원래 현실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고요. 근데 확실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옛날이랑 또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옛날만큼 그렇게 막 험악하게 돈 쓰고 그런 정치는 이제 안 한다. 저희가 더 안 하는 지역구에서 거긴 험악하게 돈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이유인데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님의 현재 지역구가 서울이죠. 네. 저는 출마를 부산 4구에서 했습니다. 방송을 만약에 하러 온다면요. 차비마 왕복 20만 원 들어요. 출연료 비슷하죠? 이게 대한민국 지역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썼거든요. 출마하고 낙선하고 나서. 네. 영등포에서 국회와 가장 가까운 지역구 국회의원이 김영주 의원이에요. 마음 먹으면 30분 이동입니다. 제가 4구에서 오려면 5시간 반이 걸려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서울이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하시면 제주도에 있는 국회의원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청년 정치인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마다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서울로 너무 보편화시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을 싸그리 죽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결론은 방송 능력을 갖춘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건데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사실은 결론은 지금 돌고 돌아. 나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아니요, 말도 전혀 들려요? 없습니다. 들려요? 아까 전에 저한테 이준석 대항만 난데 살짝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전혀 아닙니다.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탄핵 부분이거든요. 네. 탄핵의 강을 넘냐 안 넘냐, 탄핵을 지나가냐 지나가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동안 공적인 영역에서 사면론 등을 꺼낼 생각이 없습니다. 야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탄핵의 강을 건넌 겁니까? 그 우리 당의 어떤 제일 큰 약점이라고 하면 이런 탄핵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부정투표라든지 보통의 상식에서 다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못 냈던 굉장히 비겁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우리 당에서. 근데 그것을 어쨌든 젊은 30대 후보가 가장 먼저 나와서 그것도 보수의 심장이고 박근혜라는 사람의 고향인 대구에 가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정면 돌파를 해서 당원들을 설득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저는 그 이준석을 기점으로
우리 당에서 다시는 탄핵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아하. 혹은 탄핵을 번복하려고 하거나 하는 일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의 강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 이제는 완벽하게 건넜다. 저는 일단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예. 느낌인데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 말을 해서 승기를 잡았던 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흔히 말하는 보수의 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대단하고 네. 제가 근래 한 2, 3년 동안 봤던 정치인의 연설문 중에 가장 탁월했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 말씀드려서. 정도입니까? 네, 왜냐하면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 사실은 그동안 탄핵이 있고 나서 보수에서는 거의 금기시되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얘기했었지만 적어도 당대표 후보급에서 나올 수 있었던 메시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준석 바람을 힘입어서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당분간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긴 어렵다고 보고 네. 너무나도 현명한 연설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할 것 없이 아하. 탄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상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뭐 풀어야 될 것은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공약 중에 할당제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할당제라든지 청년 할당제 이런 것들을 폐지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이제 할당제를 통해서 왔는데 본인이 언론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일단은 그게 공정이라고 이준석 후보는 얘기를 하는데 글쎄 막 이걸 직접 동의할 수 있는지 이준석이 말하는 공정은 뭐예요? 뭐 혹시 말해줄 수 있나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성을 배려하고 우리가 실제로 할당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링 위에 올라가는 작업들은 그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링 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아. 문제인 것 같은데 링 바깥에 있는 분들이 링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우리 야당 소위 보수당이라고 불리는 데서도 특히 그것이 사회적 불평등에서 기인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된다라는 데서는 이준석 후보도 동의를 하는 것 같지만 네. 적어도 링 위에 올라온 사람들끼리는 우리가 이런 딱 칸막이를 정해놓지 말고 경쟁을 하자. 특히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뽑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성별 기준이나 나이 기준으로 해서 뽑히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물음을 본인이 한번 던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할당제가 폐지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여성이든 청년이든 자유롭게 도전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공정이란 단어에 대해서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네. 공정한 사회를 꿈꾼다고 했을 때는 다 찬성할 텐데 저는 이준석 현상이 처음 시작됐던 것은 안티페미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할당제를 폐지하자에 대해서는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청년 할당제, 노인 할당제, 장애인 할당제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있어야 다만 네. 말씀드렸다시피 안티페미가 가장 컸기 때문에 여성 할당제에 대한 논란이 여기서 공정까지 이어진 겁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건드린 공정의 문제는 뭐냐? 20대 남녀가 취업을 할 때 여성에게만 너무 우대를 해준다. 20대 남성은 우리 40대나 50대나 60대 남성들처럼 크게 우대받지 않았는데 왜 여성을 더 우대해주냐? 이 불만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분노 지점을 잘 자극했죠. 그것 때문에 작은 바람 타고 이 큰 바람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 할당제는 과연 진짜 여성 할당제를 하지 않는 것이 완벽한 공정인 것인지 네. 아니면 우리 사회에 정말 완벽하게 정착이 되어 있는 것인지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쓴 책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학생에 불과한 아이들 700명이 등수를 두고 다투었던 입시를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었다라고 이렇게 성인 된 후에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네.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한 공정에 대해서 이탄희 의원이 올린 글이 좀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본인도 서울법대를 나오고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서 법조인이 되었지만 한 번도 자신이 한 경쟁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어떤 지원을 받느냐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네. 자, 과연 이런 경쟁이 완벽한 공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재섭 의원도 공부를 잘했죠. 뭐 제법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좀 그렇겠네요. 네. 저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험 성적이라고 네. 하는 것이 부모의 재산이라든지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서울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학력이 거의 뭐 절대적으로 그렇죠. 통계적으로도 그렇죠. 사실 네. 상당히 유의미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점수만 가지고 그것이 공정하다고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준석 후보와 전적으로 저는 의견을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저는 그래도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에 공정이 담보된 형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을 보기까지 그 링 위에 올라가야 되는 그 링 위에 오를 수 있게끔 정치와 사회가 도와주고 뭐 제도를 개선하고 해야 되는 건 하겠지만 적어도 시험 자체에 우리가 의심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저신뢰인 국가에서 말 그대로 공정 이슈가 너무 지나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시험 제도는 시험 제도를 보완을 하되 우리가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가정 환경 때문에 충분히 학습을 하기 어려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이 조치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준석 최고의 말에 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이제 공정이라든지 나는 네. 공정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삼루에서 태어나서 삼루타를 친 것처럼 행동한다. 아 잠깐만 야구인데 이건 또. 네. 이준석 후보가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뭐죠? 청년 할당제를 통한 남자 청년 그렇죠. 할당, 여성 할당 때 선수조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를 나왔던 유수한 대학 실력 있었죠. 네. 그리고 베나사라는 활동했었던 것들이 있었죠. 네. 근데 베나사와 비슷한 무료 나눔 공부방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아하. 결국 결정적인 건 하버드인데 그럼 하버드 다니는 사람은 이준석 후보가 한 명이었나? 아니요. 많아요. 하버드 엄청 많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비대위원회 갈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니 유승민 의원과 친분인 아버지 둬서 그 흔히 말하는 이 그물망에 가장 먼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버드를 나오고 아버지 친구가 누가 의원이었다 이런 것 때문에 정치권에 등극했었던 사람이 네. 모든 것은 공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아하. 지금 수능을 잘 보려면 부모의 근전적인 능력, 직업, 성향, 맹모 삼촌지교로 말할 수 있는 학군, 시대 상황 등등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지 페이퍼로 너의 실력은 매우 공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어렵다. 근데 이거 삼루타 얘기는 지금 지어낸 얘기입니까? 딴 데서 흘러나왔 아니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아 유명해요 이거? 전 공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늘 등장하는 늘 유명한 그러면 아주 제가 유명한 얘기예요.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삼루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홈에서 본래 홈에서 태어나잖아요. 다 홈에서 태어나요. 홈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어디 가 있을까요? 이준석. 참 뭐 어려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네. 그 야구 비유가 네. 이 뇌리에 확 박히면서 네. 그 계속해서 지금 나는 맨루에서 거든요. 아, 저는 결론 도루 한거 내렸습니다. 아닙니까? 어디죠? 도루? 저는 야구장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벤치에서 태어나서 뚜벅뚜벅 홈까지 겨우 온 상황이고 그래 막 공감이 되는 얘기이기도 한데 네. 또 이걸 뭐 그렇게 태어난 걸로 또 볼 수 있나 서 생각도 네. 들기도 하고 예. 어쨌든 저만 이런 생각을 하나 해서 제가 네. 간만에 댓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자, 저희 프로그램 댓글부터 벌써 핫했습니다. 네. 자, 한 분께서 이 할당제라는 게 위쪽의 비율이 안 맞다는 건데 그러면 그냥 당대표 당직자들 기존 꼰대들 다 나가고 여자로 채워라. 지들은 대표 한번 하려고 나오고 할당제는 밑에 있는 니들만 하라면 그게 불공정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고요. 공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배려라고요? 자격이 없으면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틀린 건가? 변화에 못 따라오면 당연히 뒤처지고 버려지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고요. 네. 이 능력과 공정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김준일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참 알 수 없는 얘기 같긴 한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학력고사를 봤거든요. 네. 학력고사 거의 마지막 세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가 제일 공정했다고. 너무 어렵다. 요즘 제도 네. 뭐 수능 이거 너무 어렵다라는 건데 이게 이 논쟁이 사실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언급도 있는데 이제 네. 공정하다는 착각이란 책을 썼죠. 거기에서 이제 이 능력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게 능력주의에 대해서 이제 분석도 하고 비판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도 지금 능력주의가 팽배한데 왜 능력주의가 팽배해졌나를 좀 봐야 돼요. 네. 뭐냐면은 경제가 어렵거나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 능력주의가 팽배해집니다. 지금 청년 체감 실업률이 27%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예요. 거의 외환위기 수준입니다. 지금. 안 좋아요. 예, 상당히. 그 정도로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네. 코로나 이유도 있고 뭐 공채가 없어졌어요. 지금 공채가 대기업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네. 청년들이 느끼는 절박감이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는 능력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잘못됐고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데 뭔가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가 이제 이 할당제라는 것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데
할당제에 좀 허수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허구가 있어요. 네, 허구. 여성 할당제 얘기를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여성 할당제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끼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여성 그 비례의원들 여성 의원들 반 주는 거 그거 하나 장관도 있고요. 있나요? 모르겠네요. 취업 시장에서 여성 할당제라는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 성평등 채용 목표제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남자가 2배 더 수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 성에서 공직을 뽑는 게 공직 그 공공기관에서 뽑는데 60%가 넘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반대 성으로 뽑는데 여자들이 시험을 훨씬 잘 봐요. 그래서 남성들이 이거 2배를 해 2,000명이 남성이 수혜를 보고 1,000명이 여성은 수혜를 봤어요. 그러니까 예. 여성 할당제라는 거는 지금 사실상 거의 존재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엉뚱한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그러고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도 이 공정 이슈에 대해서 그 뭐냐 이제 입시 과정에서 그게 있었어요.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이게 이제 일종의 할당제거든요. 적극적 우대 조치. 네. 이거에 대해서 위헌 소송이 여러 차례 들어갔습니다. 텍사스대, 하버드대 뭐 이런 데서 계속 소송이 들어가요. 나는 성적이 좋은데 흑인 애들을 우대해서 뽑아서 내가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다 각하됩니다. 다. 네. 왜 이거는 왜 필요하느냐? 단일 집단 백인이요. 백인이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백인으로만 구성돼서 하버드대가 구성이 되면은 이 사회가 문제가 많이 생긴다. 서울대가 강남 8학군으로만 있으면 안 되니까 농어촌 전형도 하는 그렇죠. 것이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능력주의가 옳다 그르다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논쟁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할당제 얘기를 하는데 여성 할당제라는 게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청년 할당제는 더 필요하죠 지금. 그렇죠. 청년 할당제 왜냐하면 청년 정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더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게 청년 할당제가 아닌가요? 네. 다시 국민의힘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이준석 후보 지방선거함에 있어서 후보자를 시험을 좀 치겠다라고 합니다. 야, 시험 쳐서 지금 뽑는다. 일단 어떻게 동의합니까? 그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험을 쳐서 뽑는다는 게 아니고 예.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그 기본 소양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그 자격 시험 비슷한 것을 봐서 그 자격 시험을 혹은 뭐 교양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공천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인데 사실 어느 커리큘럼을 이수해야 공천을 받는 것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많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거 시험이라는 형태로 최종 결과물을 확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저는 좋다고 봐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건 사실 그 이준석이 당대표 후보가 되기 한참 이전부터 했던 소리였는데 원래 했던 얘기다. 본인이 이제 그 한 10년 정도를 10년은 아니죠. 한 6, 7년 정도를 원외위원장을 하면서 네. 공천도 하고 지방선거를 많이 겪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봤던 구의원들 중에는 실제로 지도도 못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그 구청장한테도 질의를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최소한의 질의서조차 작성하지 못하는 구의원들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못한다. 최소한의 이 정도는 갖춰줘야 우리가 구의 대표, 그 구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후보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실력과 교양은 있습니다라는 어떤 이 국민들에게 하는 안심 같은 거를 주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 정도의 의미로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뭐 시험으로 줄 세우기를 해서 1등한테는 뭐 공천을 주고 뭐 꼴등한테 안 주고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아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왠지 시험 쳐가지고 합격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런데 문제는 대의민주주의잖아요. 뭐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뭐 공부 말고 마음이 따뜻하거나 사람을 잘 읽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김재섭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네. 기본 소양 교육이 필요하다. 뭐 기본 지휘서를 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만 그렇다면 표현을 시험을 보겠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됐습니다. 전형적인 시험 만능주의처럼 보여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 소양하면 질의서 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것은 당내 교육 이수 과정이지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교육 이수하고 시험 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완전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험이란 표현 자체가 왜 등장했냐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저런 인간도 의원을 해? 저런 인간이 왜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지? 이런 감정에 기대해서 시험을 봐서 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시험을 보면 어떻게 거를 수 있냐? 영어를 볼 겁니까? 수학을 볼 겁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엑셀 본다 하던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리서 교육이기 때문에 이건 소양 과목을 이수하는 것과 시험을 보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지역위원장 활동을 할 때 제가 있었던 사하구 지역위원을 구의원과 함께 돌았었던 적이 있는데 지역 민원이 그런 게 왔어요. 가로등 하나 설치해달라. 네. 가로등 설치해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두운 길에 불을 밝혀주기를 위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에요. 가로등 설치하면 그 지역의 범죄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하. 지역 주민들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 시험으로 검증이 됩니까? 한 번이라도 더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어디가 범죄 우발 지역인지 들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험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애초에 시험이란 단어를 썼던 이유가 본인의 강점이죠. 능력과 엘리트주의에 전 기인한 것이다라고 보고 결국은 볼 수 있는 게 지리서 말고 토론이라든지 연설도 추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이것도 본인의 강점에 기대한 것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다시 경선 연기론이 지금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대선 도전을 시사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죠. 경선 일정의 연기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기할 수 있으면 연기하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흥행을 위해서 경선 좀 연기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선 연기하면 글쎄요, 김준일 기자, 예. 흥행을 좀 가져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흥행이란 거는 우리가 역대 네. 어떤 정당의 경선이란 거를 더 되돌려 보면 흥행한 경선 대표적인 게 2002년에 노무현 이인재. 아, 예. 재밌었어요. 예. 이번에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쪽이 훨씬 더, 그러니까 이 범야권이 훨씬 더 흥행이 됐잖아요. 네. 돌이켜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의외의 인물이 탁 치고 나올 때,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이준석 경우에 같은 사람. 네. 두 번째는 치열하게 치고받을 때, 비슷해가지고 치열하게 치고받을 때 이제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경선을 연기를 하면은 의외의 인물이 나옵니까? 지금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의외의 인물이 다 우리 아는 예, 다 조그만 아시는 사람들이- 분들이잖아요. 네. 뭐 이낙연, 뭐 이재명, 뭐 네. 정세균. 네. 그리고 뭐 이게 치열하게 치고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되지만은 네. 미룬다고 해서 경선이 흥행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지금 이준석 바람이 너무 부니까 좀 포커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눈길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굉장히 소극적인 두려움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이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공법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차라리 개인적으로. 경선 예. 연기보다는 네. 그냥이 낫다. 어쨌든 민주당이 그런데 네. 쇄신하는 듯한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의혹 드러난 의원 12명 모두 출당 조치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일부 의원과 당원들 반발도 있긴 한데 이 정도면 좀 발빠르게 움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 오창석 평론가 이 탈당 출당 권유한 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강하게 1일에 네.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고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권익위를 통해서 이제 조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막는다고 해서 명단이 유출되지 아니란 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아마 송영길 대표도 아마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고 당대표이기 때문에 개인적 친분이 없는 의원이 있는 게 더 이상하겠죠. 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개인 의원별로 소명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일단은 국민들이 납득이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송영길 대표는 일단 각 개인 의원들에게 공을 던져놓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힘은 좀 뭐 감사원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권익위에서 하면은 약간 결국 제 식구 감싸기식의 조사가 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우려 때문에 감사원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이 더 나서가지고 우리가 먼저 다 까겠다. 우리도 먼저 다 전수조사하자라고 내세워서 오히려 민주당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국민의힘이 차라리.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원은 아닌데 그럼 엉뚱한데. 그러니까 초라해 보이려면 한 30명 정도 나오면 초라해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했습니다.